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 광화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제를 알고 싶으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경제가 코끼리라면 코끼리를 앞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근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코끼리가 코끼리라는 것을 내 관점을 일단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관점을 받아들여서 전체 코끼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궁금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무슨 관점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요, 내 관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관점이 있는 경제, 질문하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스튜디오 옮겨왔어요. 저희 서울 합정역에 있다가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성공회 회관에 자리 잡고 있는 스튜디오로 옮겼고, 너무 예쁘게 지금 잘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성공회 회관 들어보셨어요? 시청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이 회관은 당대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시민의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적인 건물이에요. 1976년에 건축가 김중업 씨의 설계로 만들어졌는데, 김중업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도시계획을 이렇게 성장 위주로만 하면 안 되고 시민의 삶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다가 국외로 추방당했던 분입니다. 추방당한 상태에서 성공해서 이 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도면을 그려가지고 손으로 그려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메모 쪽지하고 같이 이 성공의 회관의 도면을 같이 보냈는데요,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대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그지없이 어울리며, 이 옆에 바로 대성당, 정말 멋있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네요. 저게 있고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덕수궁의 환경과도 알뜰히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작품. 여기 덕수궁이 안뜰이에요. 진짜로. 여기 창밖으로 보면 덕수궁이 이렇게 쫙 아래로 발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여기 한번 초대할 테니까 놀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건물인데요, 여기에 1970년대에 세실 극장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극장 연극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소극장 연극은 지금은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지금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예요. 한류의 원형이 됐던 문화운동의 시초 여기였고, 그리고 정동에 있는 세실 레스토랑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세실 레스토랑.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인사들이 여기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시대에 저항하는 담론과 토론을 생산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방송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입니다. 돈이 아니고 삶이 경제예요. 그리고 기술이 경제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좌지우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부터 비트코인, 기후위기까지 기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장소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 중에 하나, 뭐죠? 집입니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은 뭐죠? 나만의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게 집이에요? 아니면은 내 평생 모은 돈을 집어넣는 재산, 이게 집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그 재밌게 지내기 위한 동네 거점, 이게 집인가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관점입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에 우리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면, 만약에 우리 동네 다우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그 얘기 오늘 최고를 잘 나누실 수 있는 분을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분 두 분인데요. 일단 먼저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려대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집행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주택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학계 전문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 국회의원님, 주택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법을 발의하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셨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두 분 같이 오늘 첫 번째 방송 시청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집에 대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역사적인 첫 방송인데 여기 스튜디오 어떠세요? 한 말씀 하시죠. 굉장히 좋네요. 이게 저도 이제 광화문 첫 방송 여기서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스튜디오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네네네. 어떠세요? 요새 날씨도 더운데
그 정치권은 더 덥게 만들잖아요. 너무 그죠? 더워요. 너무 더워. 이제는 이 태풍이 불면은 바다를 대청소한다고 하는데 이 한 20년 동안 이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여기에 이 주택 집 문제를 여기 민주화의 산실인 문화의 산실인 이곳에서 한번 멋있는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야말로 그렇게 20년 동안 정치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집이 제일 문제고 뭐 서민의 집을 어떻게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집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국회나 정부는 집 문제 해결하려고 날밤을 새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도 해놓고 못 풀고 있다면은 정말 반성해야 될 상황이죠. 오늘 좀 시원한 해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해법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싶어서 저희가 주제를 하나 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픽한 주제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얘기하면서 좀 넓혀가지고 우리의 집, 대한민국의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좀 얘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사실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이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지금 일기 신도시라는 게 분당이나 일선처럼 아주 초기에 대한민국이 개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좀 중기진국 정도 되고 경제성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 느낌이던 1980년대, 90년대 패러다임을 담아서 도시를 만들었던 그곳들이잖아요. 그곳이 이제 노후화돼서 다시 지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곳인데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5개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그때 수도권 정책은 200만 호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노후계획도시법에 들어가지 않은 조그만 택지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주를 시켰고 그게 이제 30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지었던 신도시 그리고 주택들은 내진 구조라는 걸 따랐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이 노후가 됐고 그 다음에 상하수로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좀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뭐 용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보자 라는 게 이제 이번 특별법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앞으로도 좀 이야기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인구 구조가 그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신도시를 짓고 수도권에 200만 호를 입주시킬 때에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그 인구 구조 그리고 가족 유형은 4인 가구였습니다. 신도시 입주자들의 타겟이었고 근데 지금은 70%가 1, 2인 가구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은 1인 가구만 빼서 봤을 때 지금 35%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불과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바뀐 나라가 여기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 도시를 내걸고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미래 신도시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 교보문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저는 도시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도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의 도시죠. 울산, 창원, 여수, 소위 공단이 있는 도시였고 두 번째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도시. 그래서 이건 배두타운 도시거든요. 분당, 일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었죠.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이번에 세 번째의 도시는 AI 혁명이 오게 되면 재택근무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근자에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보면 이제 식당도 아파트 단지에 생기고
심지어 CGV도 들어가고 이제 일하는 데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 집, 우리 도시는 무엇일까를 짓는 것이 이번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이다.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드는 모범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영화관, 뭐 일터 이런 게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런 AI 시대에 뭔가를 담으려면 이제 일단 사람들의 그 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게 지난 19년, 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UAM이라든가 이런 다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빌리티가 이제 도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50년 이상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감안해야만이 제대로 된 미래 도시가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용적률 올려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냥 늘상 하던 식의 재건축, 이렇게 해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저는 가장 큰 거는 과거에는 공단이 부가가치를 냈잖아요. 산업화 그렇죠. 시대에는. 네네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소위 빌딩, 오피스 빌딩이 부가가치를 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도시 안에 집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다 패키징, 컴팩트 시티가 앞으로 저는 미래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장보다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쉽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그러나 애 키우고 이러기엔 좀 편한, 제가 원주의 기업 도시를 해보니까 그게 한 130만 평 되거든요. 그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집, 학교, 이제 직장까지 다 모여 있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도시가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계실 때 원주 기업도시 기획하셨던 건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이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게 벌써 거의 20여 년 20년 전에 됐죠.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이제 결실이 좀 맺어진 상태인가요? 지금은 비교적 혁신도시 중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주가 비교적 그 기업도시가 성공하는 편이고 나주에 있는 그 한전이 중심이 된 그 나주의 혁신도시가 비교적 좀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직장과 주거와 그 우리가 교육과 의료와 문화와 이런 것이 함께 있는 이런 아마 컴팩트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나 나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여러 서서히 가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년 전에 그래도 꽤 미래를 내다보고 기획을 하셨네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지방 균형 발전 그 사례를 보고 프랑스도 파리 1, 2, 3, 4, 5, 6, 7, 8 대학으로 만들고 전부 학교를 강화하고 이제 공기업을 내려보내고 대대적인 혜택을 줬는데 그걸 따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했던 거는 대학과 이 도시가 연계되는 부분이 우리 부족했던 거죠. 그거는 좀 부족한 상태였고. 네. 현재 그래도 나주가 한전공대인가요? 원주가 대학하고 연결하는 뭔가 근데 저는 원주의 연대도 있고. 그 부분을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원주에 가게 된 게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이 갔거든요. 네네네. 원주 연세대학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근데 좋았는데 의과대학과 잘 결합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주도 한전공대를 만들 일이 아니고 전남대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갔어야 되죠. MIT가 전기과로 시작했다면. 네네네네. 기존에 있던 걸 살려서 더 했어야 그렇죠. 된다. 네. 사장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일기 신도시 새로 재건축한다면 이렇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정확히 지적하셨지만은 대학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지금 거점 공립대학 보면은 이 중에 7개가 40만 평 이상이에요. 평지로. 인프라 다 깔려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토지 조성이 이미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국공립대 다 합치면 4천만 평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면적을 우리가 이미 인프라를 기조성을 해놓고 있고, 서울에만 한 60배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대학도시 법도 이제 일부 좀 이제 진행을 마련이 됐고, 뭐 캠퍼스 타운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이걸
잘 엮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거는 인프라도 돼 있죠, 젊은 사람도 있죠, 두뇌도 있죠, 엄청나게 도시 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학은 그냥 도시 안의 섬이에요, 그동안. 대학은 대학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 도시에 혁신이 있으려면 대학하고 엮어줘야 되는데 기업 도시에 기업이 있으려면 또 엮어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가는. 근데 그런 조합들을 우리가 저 리소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일기 신도시나 이런 재건축도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자리 또는 그 R&D 이걸 잘 엮어줄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를 만드는 원칙은 다 분리해서 만드는 네. 그 주택은 주택대로 오피스는 오피스대로 이게 이제 조닝의 기본 생각이죠. 네. 용도지역제라는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타운을 4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면은 100% 실패하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가는데 네. 그러면은 뭐냐 컴팩트 도시라든지 이렇게 기능 융복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미래 도시라는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인프라 깔아주겠다, 그냥 용적 올려주겠다 이래 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팩트 도시, 대학, 그 다음에 젊음, 가구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잡아준다면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분당에 있어 보니까 요 판교라는데 8만 명이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만 명만 살고 6만 명은 멀리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분당이 신도시를 만들거든요. 판교하고 분당하고 같이 결합되는 걸 만들면은 일자리하고 집하고 가깝잖아요. 이랬을 때 부가가치를 내면서도 삶의 쾌적성이 높아지는 거죠.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파김치가 되잖아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교육하고 의료하고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먹고 살고 내 집이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걸 만들어낼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죠. 공감대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AI 시대, 그 전에 뭐 산업화 도시 시대, 베드타운 시대 이제 지나갔고 AI 시대에는 융복합한 컴팩트 도시를 만들어서 먹고 살고 놀고 교육시키고 일하는 것까지 또 거기에 더해서 R&D가 있는 대학까지 합쳐져서 혁신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사실 이제 일산 같은 데 보면 아쉬운 게 그 아파트면 쫙 있잖아요. 만약 그 앞에 절대 농지하고 군사시설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같은 데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해둔 자족형 도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 그 일산 살면 저기 분당까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면 이제 수도권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 만나보면 카이스트하고 그 충남대학이 합치면 100만 평이거든요. 엄청 많네요. 100만 평인데 거기에 보면 대략 뭐 6층짜리, 5층짜리 건물, 대학교 건물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높이 올려가지고 MIT하고 이런 데는 그 학부생이 한 93% 학교 안에 살거든요. 그 안에 기업도 들어가고 벤처도 들어가고 그 안에 학생 기숙사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청년 주택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땅값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지면 땅값이 한 50% 60%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몇백만 원 평당. 그다음에 뭐 산 이렇게 하고 그러면 토목공사. 근데 다 대학은 평지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부터 이제 주장해오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하고 같이 법안 마련하는 작업도 했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 판교의 GRDP가 부산시보다 70조 이상 많아요. 1년에. 그래요? 판교의 지역 총생산이? 예. 부산 판교가 전체보다. 근데 40만 평밖에 안 돼요.
됐죠. 판교는 근데 동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부산시하고 맞먹는 그러니까 이제 면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네. 판교가 맞먹는 게 아니라 70조가 많아요. 지금 작년에 170조 달성했거든요. 네네. 부산이 98조 정도 돼요. 연지 LDP가. 그러니까 판교에 얼마만큼의 지금 그 소위 가성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판교는 제가 이제 GH에서 판교 이제 3판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각국에서 이 판교에 관심을 갖고 지금 찾아와요. 얼마 전에도 독일 사람들 왔다 갔고 그 전에는 뭐 이스라엘, 프랑스.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판교가 효과가 있는 거는 그 배우의 우수 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막상 그 우수 인력들은 출퇴근에 시간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판교 할 때는 주택을 좀 세게 집어넣자. 그리고 직주락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데 직장, 주거, 그 다음에 도시가 너무 경건하면 안 되겠죠. 놀아야 되잖아요. 지금 판교에 있는 연구원들이 일 끝나면 홍대 앞까지 또 간단 말이에요. 성수동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홍대 앞으로 가는군요. 그 다음에 학, 그 자원을 계속 보내야 되니까 R&D 시설,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그 안에 들어서면은 지금 170조인데 뭐 그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되겠죠. 1700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분당에 만약에 그 이번에 신도시 재건축을 할 때 그 판교의 역량하고 결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세계적인 도시죠. 또 두 분이 오시니까 환영의 메시지가 많네요. 윤지님, 필무님, 유유님, 안용님, YNYN님, 하하님 감사합니다. 네, 안용님,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만든 장본인이시네요. 하고 엄지척 2개 이렇게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번에 어쨌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어졌고.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미래 비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제 이거가 사실은 특별법을 만들 때 미래 도시를 지향하면서 간다 그랬는데 특별법 안에 미래 도시에 대한 디파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 물론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이걸 마련을 할 때 미래 도시는 우리는 이걸 지향한다. 이걸 이제 넣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할 때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재건축으로 가서는 100%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또는 우리가 여기서 도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만 베드타운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판교처럼 뭔가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 교통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의 특징인데 그걸 좀 줄여주는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는 이런 거다 라는 것이 명확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박사님도 했지만은 미래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이거 막 선도지구 국토부에서 뭐 기준 마련하고 그러니까는 기존에 하던 재건축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공공기여는 어떻게든 안 내고 용적은 어떻게든 많이 받고 이렇게 가는 거에 지금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 그보다 큰 비전이 지금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행 법률상은 이제 그 기본 계획을 LH 또는 이제 GH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 선도지구도 이제 연말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번에는 제가 분당에 이제 시범 단지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선도지구가 결정나면 그 선도지구가 좀 국가적인 시범지구로 한 번 더 돼야 된다. 그래야 미래 도시의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한 모델을 만들어야 또 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GH의 좀 적극적 역할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업 착수를 일단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자를 지정한 다음에 착공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요 4단계로 돼 있는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거는 사업을 착수를 한 상태에서 뭔가 이걸 먼저 해볼 곳을 지정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건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마련한 선도지구 지정이
주민 동의를 높게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비딩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한번 해보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선도지구하고 시범사업지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선도지구에 대해서 용적률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말해서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미끼를 이제 던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것만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도시가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디 시범지구가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좀 공공에서 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도시 개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베드타운 만든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 작동이 가능한 거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포드 T형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코스트다운을 시키고 자동차 대중화가 20년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베드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베드타운 할 수가 없어요. 그 워낙 교통거리가 많아지면 내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마차는 아주 소수 계층만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베드타운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도시냐는 거죠. 그렇죠. 베드타운이라는 게. 그냥 사람을 꾸겨 넣는 거에 머물렀지. 이런 식의 베드타운은 우리가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미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걸 포기했죠. 근데 우리가 신도시를 재건축하고 또 3기 신도시를 동시에 하는 거의 그러니까 신개발, 재건축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하면 아직 우리 경제가 좀 동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또 베드타운을 또 만들면 어마어마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나중에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 될 도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한번 시범 도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각각 실정에 맞게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지. 이거 그냥 말이죠. 뭐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용적 올려주고 그래서 얼마 받고 빠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분당이다, 일산이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의 기본 계획이 쓰고 그리고 여기 미래 도시의 개념은 이거다라고 해서 착실히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단축하려면 우리가 선도지구라고 지정된 거를 우리가 시범지구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래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인 지원을 해서 하나 만들면 이게 퍼져나가는 거 아닐까. 지금 절차상에선 시범지구란 개념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근데 미래 비전이 너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선도지구는 지금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빨리 신청하는 데를 지금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 동의율이나 기타 점수를 줘서 국토부가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동의율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 팩터인데. 근데 이제 사실 시범지구가 중요한 게 이거 잘 만들면 수출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KCT 그 다음에 판교 이상의 시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꼭 분당만 시범지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에 맞게 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1세기형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분당에 가보니까 이 시범 단지 안에 제가 살거든요. 정말 시범 단지가 될 만해요. 야, 30년 전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니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탄천이라는 환경도 잘 설계를 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이제 판교하고 분당하고 잘 만드는 국가적인 이 시범지구가 필요할 거고 일산은 그야말로 베드타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게 붙어야 이게 이제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아직 미래도시라는 확실한 상이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라는 거는 이제 지정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제도상 지정되면 거죠. 이거를 그 하나의 국가적 시범지구로 정해서 우리가 역량을 모아서 미래에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주민분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서명 받으시고 동의율이 높 동의율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니까. 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분파가 되겠죠. 네네네. 그건 이제 주민 역량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동의율을 사실 A 단지, B 단지, C 단지, D 단지가 같이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A, B, C, D가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로 봐서는 여기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명분이 커지잖아요. 네네네. 기반시설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규모가 경제가 나와야 공유시설이나 공유 면적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생겨야 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공원이라는 게 좀 더 있다든지 학교 시설이 좀 더 좋아야 우리가 아무래도 그 단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정한 규모와 같이 할수록 오히려 경제성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규모에 대한 얘기는 평가 기준에는 없는 건가요? 규모는 없죠. 규모는 없고요. 그럴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죠?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냐 없냐일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세대 정도가 모여야 기본적으로 이게 이 표적성을 가지느냐. 이게 과거에 플라톤은 5,300명이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 그랬거든요. 플라톤 저 국가론에 나오는. 국가론에 5,300명이라고 찍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성인 남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라톤이 5,300명 이제 의원님 말씀 아마 제 기억에 뭐 49 벡토리알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인 남자가 5,000명 정도 될 때,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도시 안에 보면 항상 그 앰피시어터라고 하는 그 반음 극장이 있죠. 극장이 있죠. 거기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했을 때 5,000명 정도 모이면 다 소통이 되더라. 집정 민주주의 할 때. 직접 민주주의 가라 뭐 투표하고 그럴 때. 근데 이제 10,000명 넘으면 안 들리고 뭐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추산하면 한 그 곱하기 한 5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여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그렇죠. 일부는 노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란 폴리틱스라는 게 폴리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하고 그리스의 도시를 다니면서 모여 살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렇듯이 지금도 이 도시라는 게 학교라는 게 초등학교가 생기려면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슈퍼마켓은 이런 걸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은 이런 걸 생각해내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과 AI 시대는 어떻게 살고 일하고 의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해내면 이건 세계적인 멋진 도시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분당 가서 사셔보시니까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니 저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은 이거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디 살든지 간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접속해가지고 딴 사람들하고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 살고 동네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이런 막 있어요. 디지털로 굉장히 효율성은 강화되지만 삶은 아날로그가 훨씬 커지는 게 앞으로 추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사실 요즘은 개하고 강아지와 고양이가 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는 게 그죠? 반려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이 기계하고 암만 친하게 지내봐야 인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가요? 결국 아날로그가 점점 더 그래서 커뮤니티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점점 더 크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외롭거든요. 그러나 일은 디지털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고령화 시대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령화하고 어떻게? 고령화에서 노인들의 경우에 지금 이제 학계에서 논의되는 거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사 안 다니고 여기서 그냥 늙어서 여기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죠. 나 은퇴하고 집 옮겨야 돼요. 줄여야 되고 그렇죠.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저 요양원 가야 되고 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이 한 곳에서 나 은퇴하고 그냥 계속 살다가 여기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죠.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오프라인에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동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지금보다 올라가야죠. 제가 이제 애플 본사에 가봤거든요. 그거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네, 동그랗게 돼 있고 안에가 맞아요. 대부분 그 안에 공원처럼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구글도 설계한 거 보면은 그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 모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협업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징이 되면 될수록 질문하는 인간, 협업하는 인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민분들은 근데 그런 생각까지는 정부가 이제 절차상에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시고 우리 동네가 빨리 그 선도지구 지역 지정되면은 우리 집이 빨리 재건축돼서 어쨌든 뭐 나중에 좀 가치가 높아져서 재산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도록 지금 절차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조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진행되는 일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네요. 근데 그걸 이제 좁혀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도시이면서도 쾌적하면서도 사실 부담은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 집을 새로 짓는데 부담감이 확 늘어나게 되면 연세 드신 분은 감당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세입자 문제도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담을 또 줄여주려면 이런 시범지구가 돼야 국가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모듈러 공법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비용이 줄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보면 모듈러를 하게 돼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래로 다가가지만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만 지역 부담은 줄어들고 쾌적성은 올라가고 하겠죠. 그걸 우리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선도지구 지정되고 나서 그곳을 시범지구로도 지정하자는 얘기가 거기에 지원을 더해서 이런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를 구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자. 이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를 잘 만들어 봐야 네. 그래야 그게 또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아까 모듈러라든지 이런 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GH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듈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신 지 한 6개월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세심하게 지금 주민들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거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범지구에도 이제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같은 것도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 것이냐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모듈러 같은 이제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 뭐 이거 외에도 어떤 모빌리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범 단지가 중요하게 우리한테 다가서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그동안 하던 식으로 뭐 여기 정해주고 저기 정해주고 한꺼번에 빨리 가자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그거를 넘어설 수준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기술이 됐건 사회적 이슈가 됐건 또 재정 투입이 됐건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서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뿌려보자. 이렇게 지금 일이 가야 된다. 그렇죠. 제가 수원에 가보니까 그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는 그 층간소음 연구소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련의 비극적인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다양한 공법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법 자체도 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해봐야 이게 이제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해보려면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지역 주민들 여러 번 돈을 들여서 저 층간소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부의 몫이죠. 그런 거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해보자. 주민들께는 더 혜택을 드리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불공평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 새로운 것들을 실험해보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모듈러 AIP 뭐 이런 것들 에이징 인 플레이스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슈인가요? 모빌리티는 이제 지금 UAM이 곧 상용화 된다는 거죠. 네네. 올 초에 이제 CES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은 UAM이 에어 택시 같은 예, 그런 개념이죠. 거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배터리 기술인데 지금 6인승을 태워가지고 그게 지금 65km 정도 커버가 돼요. 그게 이제 시제품 나온 게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그 거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경기도의 신도시들이 재정비가 되면서 그게 서울하고 연결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UAM이 들어서려면 UAM 포트 같은 게 곳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이 이 선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UAM 하나만 봐도. 그리고 지금 제가 판교에서 그 자율주행차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미래 도시라고 최소한 저기 생각을 한다면은 그 드라이버 없는 택시라든지 그건 이제 이미 선진국 도시들 샌프란시스코나 몇 곳에서는 돌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또 스마트 시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지금 생기고 이미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 이제 그거는 돈이 들고 기업이 선투자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만은 또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걸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미래 도시에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에어택시가 착륙할 곳도 있어야 되고 또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도로 자체가 뭔가 5G 환경 같은 것이 이게 구현될 수 있게 깔려져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데이터 컬렉션이 되려면 이제 그 데이터 폴들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주민 돈으로 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든 어떤 A라는 공법도 이게 또 규모가 나와야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주가 필요하고 그게 하나만은 좋구나. 그럼 A라는 거를 공법을 쓰자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이제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LH하고 GH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이렇게 역할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지자체, 뭐 시청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시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재건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내가 민간이다. 우리가 조합 만들어서 하겠다. 그럼 공공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공공에 내가 맡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 공기업, 그러니까 이제 GH나 LH한테 시행을 맡기는 거죠. 또는 조합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사업이 빨리 가고 투명해지고 뭐 이럴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공공 못 믿겠어. 싫어. 그럼 뭐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GH하고 LH는 공공의 시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법에서 열려 있어요. 공공재건축으로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주민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 미래도시로 좀 이렇게 비전을 담아서 설계하고 실험도 하고 하려면 사실은 공공이 해야 그건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낫기는 하겠네요.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를 할 테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기반 시설, 도로나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이게 현재 짓는 것보다 세도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 문제나 기반 시설 문제를 그게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로 가면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는 공공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예를 들면 뭐 성남시, 뭐 예를 들면 일산시, 고양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려면 결국은 공공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일리가 있네요.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게 분당 일산하면 다 아파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주거 형태들이 있잖아요. 빌라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재건축하면은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들도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60%가 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 20%가 빌라, 연립주택 이런 쪽에 사시고 또 20%가 단독에 사세요. 근데 이제 이게 수도권도 대략 비슷한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파트가 대체로 경기도의 도시들 보면은 소득이 높은 층이 아파트에 사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재건축 혜택이 돌아가면 이 불평등이 더 커지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보는 거는 나머지 40%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가 30만 평이니까 그 안에도 있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그걸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차상 그것도 같은 절차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조금 미흡한데 그거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후계획 도시라 하면 100만 제곱미터니까 한 30만 평 정도만 해당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소형 택지지구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사실 같은 상황이에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그러네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저는 그분들 빌라나 이런 주거단지 하시는 분들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도시라는 게 아파트만 다 있으면 그게 얼마나 삭막한 도시예요. 제가 분당 가서 참 좋았던 거는 일단 하늘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천하고 어울려서 빌라 단지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보기 좋았어요. 판교에 있는 운중동이나 이런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독형, 빌라형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쾌적해 보이더라고요. 쾌적하고 저는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줘야 되는 공정하다는 의미에서도 전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근데 그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재건축을 하면 또 그래도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 주민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선택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지금 원도심 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대신 이제 층수는 넓지만 땅이 넓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 지정해주면. 항상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빌라나 단독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도 같은데 이제 재건축할 때 소외감이 크실 것 같다는 느낌은 계속 들죠. 그래요. 저는 참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네. 또 나오는 얘기가 약간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을 다 재건축을 해?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딴 데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주 대책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이 공사 기간 동안 어디 가 계셔야 되고 그러면 뭐 그분들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선도지구 기준 마련하면서 발표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이주 대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한꺼번에 다 빠지고 한꺼번에 다 나가면 우리가 굉장한 이주 대란이 나타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웬만한 특히 자영업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사시고 싶어 하죠. 그 주택이 지어지면. 그래서 이제 아까 모듈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보통 지금 한 2년 반 걸려요. 그럼 내가 세탁소 하다가 2년 반 동안 손님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듈라 같은 거는 이게 1년 안팎으로 줄어드니까 그 기간을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GH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GH나 LH가 갖고 있는 그 주변의 임대주택 여기에 먼저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을 모셨다가 그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노후계획 도시 주변에
삼기 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요. 좀 더 먼저 지어지는. 거기에 먼저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방법. 또는 이제 분당 같으면은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원을 활용해서 순환 재건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먼저 공원에 비어있는 땅이잖아요.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저 기존의 단지에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이주 대책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뭐 전세 가격 폭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저 삶의 거주 저 생활 터전하고 거주지가 너무 멀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저는 이 이주 단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택 그 건설 단가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없어요. 지금 서울 같은 데 심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진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그 뭐 분당이나 일산도 우리 가보면은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당도 제가 보니까 빈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성남시청 주변도 있고 또 우리가 약간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그린벨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그 집에 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걸 또 우리가 잘 또 쓰게 되면은 또 미래의 주택이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주단지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데 있어야지.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은 그 친구 잊어버리고 난 갈 수가 없다는 거고 또 분당 같은 데는 보니까 그 학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을 벗어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자꾸 생각을 해야지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뭐를 하나 그냥 건물 짓고 다 쫓아내고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좀 옛날 방식 같아요. 이주단지라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짓는 겁니까? 땅을 찾아서? 지어서 거기 그럼 그게 들어오셨다가 빠른 속도로 지어야 되겠네요. 더 먼저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기 하여튼 착공하기 전에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라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3기 신도시, 인접 3기 신도시 거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이제 지금 도유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 도유지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저는 국공유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그래야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빨리 할 수 있고. 근데 지어 놓으면 그것도 신규 주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쨌든 그렇죠. 그 일기 신도시 지역의 주택 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우리가 도시를 새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 그 직원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연봉이 있는 저기 과장급 이상의 부분이 있고 사실 처음 입사한 친구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학교 제일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섞여 살게 되면 훨씬 더 도시는 더 짜임새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데도 많이 쓰여질 수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주택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옛날에 사택이라고 얘기하던 그렇죠. 그런 주택 법적으로는 이제 그 기숙사 회사 소유에 그렇게 되면은 회사 분들한테 우선 입주가 되는 거죠. 실은 주택인데 법적으로 이제 기숙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회사에서 뭐 시행사가 돼서 짓는 건가요? 사는 거죠, 이제 그거를. 회사가 구입해서 보유하는. 예를 들면 이주 단지가 뭐 이만한 거 한 블록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럼 본인 회사 그런 직원들 미래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도시가 짜임새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판교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곳이에요. 판교라는 곳이. 그래서 통근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삼판교에 나 이제 이거를 할 때는 판교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입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건 또 특혜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동안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아까운 거죠, 사실.
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파주 출판단지요. 네네네.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 거기다가 주택을 인근에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이건 산업단지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으면 특혜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 파주 출판단지 옆에 지을 때 같이 아마 학교하고 주거단지를 같이 만들었으면 저 세계적인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게 지금 출판인들한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그걸로 좋은 데로 옮기라고는 하는데 옮기면 이제 직원들은 다 아우성이죠. 그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를 지을 때 그냥 이제 베드타운 이제 아직 머릿속에 베드타운 시대는 끝이다. 결별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 지방은 다 굶어 죽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까 같이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부산 부경대학교만 해도 캠퍼스가 엄청 넓고 크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저는 컴팩트하게 몇십만 평이면 정말 좋은 도시가 나오거든요. 판교가 한 40만 평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좋은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분들 세세하게 이렇게 잘 주민분들 잘 설득해서 또 이주하실 수 있는 데도 마련해 드리고 여기서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게 정부 재정도 더 넣고 지금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LH가 이제 땅 장사한다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제 같이 공공 재건축이 하면 마지막 관리를 이제는 저는 공공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할 때 약속하고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 계약할 때 하고 입주하고 나서 하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송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싸우죠. 이제 뭐냐면 땅을 조성해서 집 짓고 나중에 이 관리하는 것까지도 해야만 저는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집 문제는 우리가 결판을 내서 끌어내야 돼요. 공공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작년에 취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GH는 이제 빌더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타운 매니저다. 매니저다. 직원들한테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도시라는 게 또 주택이라는 게 만들고 우린 서툴고 빠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소멸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또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이 주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시도 그렇고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지 않으면 죽은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그걸 기금을 마련하건 아니면 자회사라든 간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매니저죠. 타운 매니저. 이 역할까지 가야지 짓고 손 털고 빠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제.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하고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 하자고 조건이 다르고 또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리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막 두 분이 큰 비전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막 빨리 가버렸는데 현실적인 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용적률하고 분담금 중심으로 막 사업이 가는 건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여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시범지구도 지정하고 미래 비전도 담은 실험을 하려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5개 신도시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느냐, 희망 용적률 생각보다 높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주민분들도 용적률이 막 350, 400 이렇게 가면은 햇볕도 안 비치고 뭐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약화된다는 거 이미 아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그냥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그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게 재정비되고 계속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용적률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공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용적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오해일 수가 있네. 그럼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다시 재건축 이후에도 거주하고 싶은 분들을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거를 팔고 나가실 분들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워낙 건설비가 올라서 이제
개인 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문제가 되려면 아까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을 결국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건설비를 좀 줄이려면 우리가 아까 모듈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입할 수 있는 필요성도 검토해보고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건데 뭐가 살기가 제일 필요합니까? 애 키우는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땅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보통 3, 4천 평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초등학교 자체를 잘 활용하면은 그거를 지금 다 3층짜리 건물인데 그걸 좀 더 짓고 입구를 좀 달리하고 밑에 우리가 주차 지하에는 수영장하고 이거 같이 놓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그 안에 소화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 위워커들, 워크센터, 그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우리는 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걸 체육시설까지 다 같이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커뮤니티 공간이면서도 아이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를 좀 더 비용을 줄이고 쾌적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는 다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원호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서울시 성동구. 네. 성동구에 만들어 보니까 저기 초등학교 하늘 아예 복합화 해놨는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게 되면 공공기업 부분이 공공 커뮤니티 부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복합화하는 거는 초등학교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거기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동구는 성동구에서 예산을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육청하고 반반 한 데도 있고 교육청에서 한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약간 서서히 복합화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내면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둘째가 있다고 그러면 첫째는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면 둘은 이렇게 가서 같이 그리고 맡기고 엄마는 뭐냐면 거기서 아빠는 위워크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회의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거기서 같이 할머니 밑에서 수영하고 있고 이럴 수 있죠.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시종일관 학교 부지를 잘 활용하자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제가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해 보니까요. 이 도심에서는 땅값이 건물 짓는 거에 한 60% 이 정도 되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 보니까 이 초등학교의 방과후를 거기에 의회를 여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부부 싸움이 오늘 아이 누가 맡길까요? 몇 시에 찾아? 그러니까 당신 나 오늘 야근해. 난 누구 야근 안 하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같이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에 있으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위에 주택까지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 실정에서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기존의 초등학교라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 초등학교는 되게 도보권 안에 있잖아요. 또 역세권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사실 서울 안에서도 전교생 200명 이하인 학교가 꽤 돼요. 꽤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교육청하고 소통이나 뭐 안 돼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돼요. 법에도 좀 유연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회동 옆에 있는 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성기 때 10,0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았었나요? 막 2부제, 3부제 수업하고. 근데 그 건물 그대로 다 했는데 전교생 200명도 안 돼요, 지금. 건물도 놀고 있고. 얼마나, 근데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아직 굉장히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할 때도 기존에 지금 분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4인 가구가 줄어들면서 그 학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가 생겨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거냐. 그 부분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로서. 저는 성동구청장이 굉장히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세대도 다양한 세대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시간이 다르잖아요. 초등학생은 좀 늦게 가고 일찍 집에 오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학교 사용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이 조금 반대하시고 대학은 교수님들이 반대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좀 잘 극복이 되나요? 교사보다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복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교육청이 좀 힘들고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이 교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대학은 사실 대학에 이제 그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 밤에는 거의 비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이제 주차 밤에 쓰고 아침에 또 빠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의외로 잘 안 돼요. 그게 그런 협약들이. 근데 제가 그것도 대학도 직접 부딪혀 보면은 교수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왜 내가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의외로 조금. 근데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장치나 법안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그 성동구에 한번 우리가 그 견학도 가보면 좋고,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학생이 들어가는 이 입구 이 공간하고 외부인이 들어가는데 입구 자체가 달라요. 달리겠네. 설계를 달리 하니까 다른 건물 같아요. 예. 공간을 활용을 한다 뿐이지. 예. 그 땅을 뭐냐면 같이 쓴다는 거고 시간대하고 운영 주체가 다르니까. 예. 그 관점이 이해가 가네요. 이제 땅이 비싸니까 어쨌든 땅을 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건물을 높이 올려서 같이 활용하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분당에서 발견한 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탄천이라는 데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 탄천은 하천 같은데도 하천 비용이랑 땅값이 없잖아요. 이런 데를 잘 활용하면 이만한 공원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주택 문제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거시적인 얘기하면서 조금 정리를 얘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방송인데 어쨌든 1시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얘기가 많은데 지금 공급이 좀 부진한 그런 상태인가요? 공급이 요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안 됐죠. 특히 이제 저 우려하는 게 서울에서 좀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 공공 다 안 되고 있는 거.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리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공공 민간에서 좀 앞장서서 특히 이제 공공에서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민간은 지금 공급이 진행이 참 안 되는 거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이제 주로 민간은 재건축에 의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는 특히 이제 매입 임대 같은 거, 이 부분이 이제 얼핏 보면은 지어진 주택을 부실한 주택을 공공에서 왜 사느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저 경기는 지어진 걸 사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들고 오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세대나 빌라를 짓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매입 임대를 이미 꽤 오래 전에 제도화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빌라나 다세대는 1년 안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급을 세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게 주택 문제는 국가 책임제로 이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을 몇십 년간 이어가는 거는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1000명당에 우리가 한 450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한 510채, 프랑스는 580채, 네덜란드는 540채 이렇게 정도 있으니까 이러니까 안정화되는 측면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 1번. 두 번째. 그런데 그럼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닦는데 8조, 철도 넣는데 8조를 쓰는데 주택에 3조를 쓰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이 내가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국민이 낸 돈이지 그 국가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 돈을 만약에 1년도에 10년 이상 10조 이상씩만 넣으면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하나는 땅이 문제인데 땅값을 낮추기 위해 땅값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갖고 있는 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학교 땅, 초중고 땅 이런 거를 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세제도. 네. 일본에는 대부분 다 월세니까 결혼하는데 4천만 원이면 결혼하는데 우리는 전세로 돼 결혼하니까 보통 2억 8천만 원의 결혼 비용이 드니까 결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국가적인 과제로 해야 돼. 그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할 거 아니에요. 밤에 어디 들어가 내가 편안하게 쉴 때가 있어야 인간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이 넘버원의 과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집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겠죠. 연결이 돼 있겠죠. 뭐 우리 저출생에 뭐 집 문제가 풀리면 뭐야. 많은 네. 부분이 딸려서 이제 풀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조사도 해봤어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직장이 지수. 없을 때, 소득이 적을 때, 집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요. 아, 직장이나 소득에 비해서 더 소득이 제일 소득이 제일 크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게 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밤에 가서 잘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저출생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 넘버 1 일자리, 넘버 2 집 네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지분적립형이라는 걸 론칭했는데 그 이제 지분적립형 주택. 네. 그게 이제 그 전체 집값의 20%만 내면은 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80%는 20년간 나눠서 그러니까 적금처럼 네. 역적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권 늘려나가는 주택인데 그걸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세도 이제 못 구입해요. 전세도 이제 못 들어가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양의 그 결혼하는 시점에서 남자 측, 여자 측 부모님들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집은 남자가 뭐 이래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전세금을 보면 남자 쪽에서 전세금 부담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20%만 내고 들어가자. 이걸 이제 작년에 론칭을 했고 법제화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올 하반기부터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풀 수 있는 다양한 거.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비율이 OECD 평균은 이제 겨우 넘어섰는데 한 9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 최소한 20%는 돼줘야 내가 집급정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좀 늘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이 대략 한 7% 정도 되니까 거기 서민층도 되고 중산층도 사회적 주택을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임대주택 그러면 뭐냐면 아주 그건 뭐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산층도 쓸 수 있는 광범한 사회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지방 같은 데도 정말 우리가 그 대학 같은 데를 잘 활용하면 공립대학 잘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와 집과 청년주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 보여요. 저출생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도 해결할 수 있다. 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도지사 하면서 뭐 투자 유치 뭐 암만 얘기해봐야 토지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 영향 평가 받아야지, 환경 영향 평가해 받아야지 이러다 보면은 어려워요. 시간 다 가요. 근데 대학교 땅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몇십만 평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아주 오늘 크게 얻은 것 같고 집에 대한 관점을 되게 정리 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저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집 문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뭐 영끌이 어떻고 뭐 정말 고통 속에 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혼도 하기 어렵고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기 재산의 80%가 전부 뭐냐면 이 부동산 대출에 와 있는 이 집에 저당 잡힌 인생 이거를 끝내야 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존재 이유다.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저출생이 이제 내년에는 뭐 0.6이 된다, 출생률이 이러는데 지금 OECD 출생률 단연 꼴찌잖아요. 네. 근데 유심히 봐야 되는 게 20, 30대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OECD.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대는 뭐예요? 저기 출생하기를 원하는 연령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그 원인이 뭐냐?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예요. 일자리, 주택. 이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애도 안 낳고 자살로 유도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내가 구입을 하려면 지금 저기 16년, 17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내가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OECD 평균이 5에서 7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이걸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대전환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의 문제, 출생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60까지 일하고 한 10년, 15년 있다가 죽는다.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60까지 일하고 한 30년 더 살아야 돼. 근데 이 문제를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가구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1, 2인 가구가 머저리티가 됐어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4인 가구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공급을 해야 돼요. 주택이 됐건 도시가 됐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그냥 지역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나면 이거 극복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출생 문제, 연금 문제, 주택 문제 다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그 가정 자체를 바꾸고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주택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주택 문제는 일자리 문제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많은 도전적 과제가 많은데 집은 예산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방에 가보면 쓸데없는 도로 얼마나 많아요. 뭐 몇십 분 동안 차 몇 대밖에 안 해. 거기에 우리가 한 20조 가까이 연간 밀어놓고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으로 나가는 돈이 2, 3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돈의 물꼬만 이쪽으로 확실하게 해서 매년 일반액에서 10조 이상만 우리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전남대학교인데 거기 나주 혁신도시가 한전이 있으면은 전남대학교 전기과는 여기 들어온 사람 병력 특례 300명을 준다고 하면 금방 전기과는 인류학과가 됩니다. 이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우리 이런 집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내야 된다. 이건 의지를 갖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정치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집 문제로는 해결해 보려고 한번 1시간 벌써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집중적인 얘기를 집 얘기를 가지고 집중적인 집 얘기를 했네요. 더 이상 집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집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요약하니까 이러네요. 어쨌든 미래의 집, 우리 지금부터는 21세기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것은 일자리와 지식, 대학과, 그리고 우리가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동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 미래 도시의 시범적인 원형을 이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안에 좀 담아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좀. 제 지역구는 분당이니까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일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산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산은 정말 앞에 그 농지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럼 이렇게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첫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똑같이 같은 채널,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라이브 시작하니까 꼭 와주시고요. 오늘 저는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이광재 전 의원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